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여자가 바로 우리 집안의 망신거리라더군요. 아들의 아내가 저를 자신의 부유한 가족에게 소개했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제 얼굴을 보기 전까지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저희 새로 오신 회장님 아니십니까? 제 이름은 서은숙이지만 다들 그냥 은숙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15년간 저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만 존재감을 드러내는 기술을 연마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그날을 위한 최고의 준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아라와 8개월을 만났고 그동안 저는 그녀를 딱 2번 봤습니다. 스치듯 지나가는 짧은 만남이었죠. 그녀는 깍듯한 예의를 갖추며 저의 소박한 삶에 대해 묻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넌지시 떠보기도 했죠. 결혼식은 인정하건대 호화로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수만 평 규모의 저택, 언덕과 소나무로 둘러싸인 그곳에는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개인 예배당이 있었고 저녁까지 길을 잃을 것 같은 정원도 있었습니다. 아라는 어떤 재단사라도 손이 떨릴 법한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단순한 드레스가 아닌 선언문 같았죠. 제 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 보는 환한 얼굴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드레스는 오랫동안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좋은 백화점에서 산 단순한 남색 원피스에 할머니의 진주 목걸이를 곁들였습니다. 눈에 띄는 것도 시선을 끄는 것도 없었죠. 저는 오래전에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조용히 살아갈 권리를 원한다면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요. 엔지니어의 미망인 남편의 연금과 보험금으로 조용하고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예식은 아름답게 진행되었지만 저는 아라의 어머니인 박서연 씨가 마치 자기 거실에 이 의자가 어울릴지 가늠하는 안주인처럼 저를 훑어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피로연에서 뒤집혔습니다. 최 씨 집안은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얼음 조각상, 12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오케스트라, 마치 식물원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꽃들.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32살의 아들 민준이가 아내와 춤추는 것을 보며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아라가 부모님을 제게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녀는 어른의 일을 시리게 할 만큼 끈적하고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사하세요. 민준 씨 어머님이세요. 그리고 그 순간 연회장의 공기를 무겁게 만드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진혁 씨의 눈이 기묘한 알아봄으로 제 얼굴에 밝혔고 제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은숙 씨, 그가 중얼거렸고 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은 3년 전 그 인수계약 이사회에 있던 그분이잖아요? 제 홀딩스를 인수했던 바로 그 베일에 쌓인 투자자 말입니다. 그의 말은 마치 칼로 두부를 자르듯 연애의 소음을 갈랐습니다. 아라는 아버지와 저 사이를 오가며 눈을 굴렸습니다. 그녀의 오만한 태도는 산산조각 났고 박서연 씨는 무의식적으로 다이아몬드 팔찌를 만졌습니다.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머릿속에서 사교계의 전략을 짜는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부가 어떤 모습인지 잘 모릅니다. 그들은 손가락마다 밝힌 다이아몬드, 희귀한 명품 가방, 경호원이 딸린 차를 기대하죠. 평범한 가게에 들어가고 튼튼한 세단을 모는 단순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바로 그것을 노렸습니다. 모든 것은 제 죽은 남편, 성훈 씨의 발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기술의 작은 조각, 휴대폰 배터리의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전원관리 시스템이었죠. 우리는 둘 다 엔지니어였고 당시 대전에서 일했습니다. 기껏해야 텃밭을 가꾸며 조용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우리 미래의 전부일 거라 생각했죠. 2010년 성훈 씨는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2012년 우리는 특허를 약 30억 원에 팔았습니다. 민준이는 그때 막 마케팅 석사 과정을 마쳤고 꿈과 계획,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와 성훈 씨는 앞으로의 13년을 결정할 선택을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번잡함 없이 살기에 충분한 하지만 엄청나지는 않은 액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묻지도 파고들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몇억 원 정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그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돈을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했고 그 다음엔 조심스럽게 성장주로 옮겨갔습니다. 막 떠오르려는 지역의 부동산을 조금 사고 발표 자료보다 기술력이 탄탄한 스타트업 몇 군데에 투자했죠. 성훈 씨에게는 저평가된 기회를 알아보는 드문 감각이 있었습니다. 5년 전인 2020년 그가 세상을 떠날 무렵 우리 포트폴리오는 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지 2년 후 저는 바로 그 자금으로 최진혁 홀딩스를 인수했습니다. 기막힌 아이러니죠. 아라가 제게 노후 자금은 괜찮으시냐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물을 때 저는 그녀 아버지의 회사를 파산해서 구해준 바로 그 익명의 투자자였습니다. 그가 야망과 빚으로 거의 침몰시킬 뻔했던 회사. 그래서 정체불명의 펀드라고 생각했던 구조에 팔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회사. 그 펀드 뒤에는 저의 조용한 특수목적법인 SPC이 있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최진혁 홀딩스를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유치한 즐거움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곳에는 탄탄한 생산 기반, 신뢰할 수 있는 고객, 유능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규율과 성숙한 재무 감독뿐이었습니다. 그것들이 갖춰지자 사업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자기 딸에게서 집안의 망신이라는 소리를 들은 그 남자는 지난 3년간 제가 내린 결정들로 마련된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최진혁 씨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마 누구와 착각하신 것 같네요. 하지만 그와 저, 우리 둘 다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기억 속에서 그 협상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변호사들이 계약을 진행하는 동안 저는 옆에 앉아 침묵하며 필요한 몸짓과 말을 마음속으로 새기고 있었죠. 그때 그는 제가 누군가의 아내로서 형식상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저와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가 점점 더 불안한 표정으로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는 동안 저는 문득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얼음과 꽃들 사이에서 제가 공들여 쌓아 올린 투명함이 바로 여기서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요.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부엌에 앉아 약사가 내린 것처럼 진한 커피를 마시며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최진혁 씨의 얼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거의 속삭이듯 뱉은 그의 알아봄. 그리고 얼음 조각상 주변을 감싸던 차가운 침묵.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연회장에서 일찍 빠져나왔지만 사실은 닭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듯 흩어지기 전에 생각들을 끌어모으고 수군거림보다 한 발 앞서야 했습니다. 오전 7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야겠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헝클어진 머리에 늘 공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던 제 아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어른스러웠습니다. 20분 후 그는 우리 안의 짐승처럼 제 작은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훑고 눈은 긴장해 있었죠. 엄마가 떠난 후에 최진혁 씨가 절 따로 불렀어요. 그는 저를 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아빠의 특허에 대해, 엄마의 어떤 투자에 대해, 그리고 3년 전 이사회와 계약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평소보다 더 쓴맛을 느꼈습니다. 15년간 공들여 쌓은 침묵이 단 한순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얇은 유리가 깨지는 소리처럼요. 정확히 어떤 질문들을 하던가요? 저는 이미 짐작했지만 물었습니다. 엄마가 대기업 인수와 관련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다른 돈이 있었는지요. 그는 확신에 찬 듯 말했어요. 엄마, 그는 엄마가 무슨 건물 투자자라고 생각해요. 이게 대체 뭐예요? 저는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피로가 서려 있지만 여전히 성훈 씨의 그 소년 같은 정직한 눈빛이 남아있는 어른 남자를요. 우리 모자는 돈 문제로 거의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암묵적인 계약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삶을 꾸리고 저는 지갑도 족쇄도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떤 말이든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만 헛디디면 금이 갈 겁니다. 테이블 위 전화기가 윙 울리며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 식사 함께 해야겠습니다. 민준 씨와 제가 논의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낸 사람은 당연히 알아였습니다. 저는 컵을 밀고 아들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읽자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뭘 원하는 걸까요?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자기 집의 균열을 갑자기 발견한 사람의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똑똑한 것 같구나.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그녀의 아버지가 날 알아봤다면 그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거야. 알아는 숫자뿐만 아니라 사실들을 조합하는 걸 좋아하지. 지금 그녀는 사실들을 짜맞추고 있을 거야. 민준이는 다시 서성이다가 제 맞은편에 멈춰 섰습니다. 마치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의자 등받이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가 우리 재정에 대해 모르는 게 있는 건가요? 창밖으로는 평범한 일상의 리듬이 흘렀습니다. 코트 입은 사람들이 지하철로 서둘러 갔고 환경미화원은 쓰레기 수레를 끌었으며 아래층 누군가는 라이터를 켰습니다. 이 소박한 삶의 소음이 액자처럼 우리 대화를 감쌌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차분해졌습니다. 앉아라, 민준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그가 앉았습니다. 제가 깊게 숨을 들이쉬는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라가 떴습니다. 민준이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의식적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손이 바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준 씨, 자기야. 그녀의 목소리는 시럽처럼 달콤했지만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셋이 점심 먹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이제 공식적으로 가족이 되었으니 몇 가지 가족 문제를 논의하는 게 좋겠어요.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고 해. 제가 그 대신 말했고 그의 놀란 시선을 느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알려달라고 해. 좋아요. 그녀는 목소리로 미소 지었습니다. 적당한 장소를 고를게요.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다시 침묵이 찾아왔지만 더 이상 어제의 그 피곤하고 잿빛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출발선의 선거처럼 긴장된 침묵이었죠. 민준이가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엄마,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실제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어요. 엄마로서가 아니라 어제 다른 사람들 대화의 중심에 섰던 한 사람으로서요. 저는 피하거나 빠져나갈 구멍을 남기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야. 하지만 내 삶을 내 회계장부의 연장선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공유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그리고 그래, 이제는 말해야겠지. 전부 다요. 그는 침묵했고 그 침묵 속에는 어떤 맹세보다 더 큰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차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머리가 터지지 않게 손이라도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라가 숙제를 했구나. 저는 어깨너머로 말했습니다.
뉴스 사진들, 소문 조각들, 누군가의 협상실 기억들. 그녀는 원하는 답을 얻고 싶을 때 적절한 단어를 고를 줄 알아. 오늘 그녀는 우리가 자신의 추측을 확인해 주길 바라며 그 단어들을 고를 거야. 그럼 확인해 줘야 해요?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확인할 의무가 없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와 대화하는지 이해할 의무는 있지. 그리고 대화는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대신 말하기 시작할 테니까. 주전자가 딸깍 소리를 내며 증기를 뿜었고 이 일상적인 소리가 갑자기 칼로시를 끈듯 불안을 잘라냈습니다. 저는 컵에 뜨거운 물을 따랐습니다. 커피가 아직 반이나 남았다는 사실도 잊은 채 그냥 테이블 위에 뜨겁고 단순한 무언가가 놓여 있기를 바랐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만약 어제 최진혁 씨 말이 맞다면, 만약 모든 게 사실이라면, 그는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나 그녀 부모님, 아니면 뉴스가 아니라 엄마한테서 듣고 싶어요. 듣게 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도나 스쳐 지나가면서는 아니야. 테이블에 앉아서 차분하게 우리는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했고 민준이는 문을 쾅 닫지도 비난을 퍼붓지도 않고 떠났습니다. 단지 익숙한 세상의 그림에 균열을 막 발견한 사람치고는 너무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테이블을 치우고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했지만 손가락은 자꾸만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자물쇠를 3번씩 확인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습관이었죠. 저는 창가에 앉아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투명함을 나약함과 혼동하는지 생각했습니다. 투명해지는 것은 기술입니다. 어디에 서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언제 침묵해야 할지, 불필요한 곳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법을 아는 것. 하지만 그 기술은 갑옷이 아니었고 어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구를 바꿔야 할 때였습니다. 점심때쯤 아라에게서 주소가 왔습니다. 와인 한 잔 값이 누군가의 연금 절반에 달하고 올바른 조명이 비추는 무대처럼 파노라마 뷰를 자랑하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된 걸 축하해야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 축하에 대한 이해는 사람마다 다른 법이니까요. 나가기 전 저는 오랫동안 할머니의 진주 목걸이를 손바닥에 쥐고 있다가 다시 내려놓고 소박한 귀걸이를 골랐습니다.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은 반짝임이 아닌 침묵이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어제 아침과 똑같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단정한 검은 원피스, 묶은 머리, 그리고 마침내 망설임이 사라진 눈빛. 저는 가방을 들고 부엌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았을 때 문득 예기치 못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점심 식사에는 아라가 쓴 것처럼 우리 셋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할 것이라는 생각. 우리 테이블에는 그녀의 야망, 그녀 부모님의 두려움, 저의 15년간의 침묵, 그리고 단순한 답을 믿는 민준이의 믿음이 함께 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군가는 반드시 먼저 일어설 것입니다. 아라는 약속 시간 45분 전에 레스토랑에 도착해 도시가 엽서처럼 유리 아래 펼쳐진 가장 전망 좋은 창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민준이와 제가 들어섰을 때 그녀는 이미 시험을 치르듯 꼿꼿이 앉아 있었고 웨이터에게 고갯짓으로 신호했습니다. 보르도 와인을 주문했어요. 그녀는 환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된 걸 축하해야죠. 그 와인병은 마치 포도가 아닌 금가루가 담긴 것처럼 비쌌습니다. 가족 점심 식사치고는 후하네요. 아마 과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정중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과하다는 건 없어요. 그녀는 시선을 떼지 않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어젯밤 아빠와의 대화 이후에는요. 민준이는 안절부절못하며 저와 그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공기가 압축되는 것을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죠. 아라는 가져온 서류 폴더 위에 손을 얹고 면접에서 올바른 질문을 던지듯
자신감 있는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카이스트에서 MBA를 했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업 금융이 제 전공이었어요. 복잡한 특수목적법인 소유구조, 인수합병 같은 것들이요. 아빠가 말씀하시길 3년 전 최진혁 홀딩스는 아주 신중하게, 이례적으로 신중하게 인수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말을 적게 할수록 상대방의 발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 법입니다. 아빠를 놀라게 한 건 아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회에 한 여성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말이 없고 차분하며 눈빛으로 지시를 내리는 여성이요. 변호사들이 그녀를 대신해 말했지만 모두 누가 결정을 내리는지 알고 있었죠. 그녀는 남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웨이터가 우리가 거절할 틈도 없이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와인에서는 자두와 오크 향이 났습니다. 날씨 얘기를 하기엔 너무 진지한 향이었죠. 아라는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우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게 3년 전 그 계약에 대한 뉴스 기사예요. 사진이 썩 좋진 않지만 그녀는 마치 게임을 하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키, 어깨선, 손에 든 가방, 제스처가 어머님과 아주 비슷하네요. 민준이가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알아봄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쁜 알아봄이 아니었습니다. 속이 텅 비어버리는 바로 그 알아봄이었죠. 재미있는 우연이네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연은 원래 유용한 법이죠. 아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집안에 재정적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할 때 누군가가 약 900억 원을 지불하고 회사를 사들이고 그 투자자는 즉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경우처럼요. 혹은 눈에 띄지 않던 시어머니가 돈 이야기가 나올 때 놀랍도록 침착함을 유지하는 경우도요. 민준이는 마치 테이블을 방해할까 두려운 듯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제 앞에는 소년도 상처받은 신랑도 아닌 진실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어른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스스로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내 일에 절대 간섭하지 않았다. 너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냈어. 하지만 그래, 소문으로 떠도는 계약 중 일부는 내 조직을 통해 이루어졌어. 그리고 그래, 나는 침묵이 중요해. 자랑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침묵이 사람들을 타인의 기대에서 구해주기 때문이야. 그는 마치 물이 잘못 넘어간 것처럼 급하게 숨을 들이쉬고 의자를 뒤로 뺐습니다. 그럼 그 모든 세월 동안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진혁 홀딩스도요? 최진혁 홀딩스는 합리적인 계산이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일자리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빚이 만든 구멍을 막았을 뿐이야. 이건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야. 그동안 아라는 문이 살짝 열리기를 기다린 고양이처럼 얇고 주에 깊은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그녀가 가볍게 던졌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투명성은 우리에게 이로울 뿐이에요. 그런데 가족 재단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올바른 자본 구조에 대해서요. 물론 5분 만에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요. 민준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의자를 걷어차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나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잠깐 나가봐야겠어요.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식탁보 위에는 잔에서 생긴 둥근 젖은 자국만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스운 흔적이었지만 저는 바로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남자들은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아라가 거의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소문이 아니라 규칙에 대해서요. 가족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어떤 금액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말하자면 합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요. 어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녀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의, 우리의, 민준 씨의, 우리 미래 아이들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게 바로 가족이잖아요. 저는 물을 다 마시고 와인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젖은 자국 위에 정확히 컵을 내려놓아 마치 도장을 찍듯 덮어버렸습니다. 아라 씨,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을 해냈군요. 능숙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요. 하지만 당신은 투명성과 통제를 혼동하고 있어요. 그건 다른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럼 제대로 구별해보죠. 제가 초안을 보내드릴게요. 우선 50억 원으로 시작하는 아이디어예요. 사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위와 자선을 위해서요. 좋은 일 하시는 건 반대하지 않으시죠? 그 미소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그리고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계산을 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은 날카롭고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우리의 대화처럼요.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그리고 깊은 침묵. 뒤이어 저는 계단에 서서 길 위로 비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며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사물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다른 사람들의 숫자를 제 것처럼 신중하게 계산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명함을 꺼내 빛바랜 글자 위를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이강우, 재무, 고문. 이제 전화를 걸어 그들이 이미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 알아볼 시간이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이강우 고문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늘 커튼을 살짝 열어두어 인공조명에 종이가 누렇게 변하지 않도록 햇빛이 책상 위에 그림자 없이 고르게 떨어지게 했습니다. 이강우는 키보드를 두드리고 화면을 넘기며 눈을 들지 않은 채 거의 일상적인 투로 물었습니다. 서 회장님, 최 씨 집안에 대한 이 갑작스러운 관심은 대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 밑이 아니라 숫자 밑을 파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 숫자 밑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이 저절로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부류가 아니더군요. 저는 3년 전에 제가 무엇에 발을 들였는지, 그리고 지금 누가 실을 당기고 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새 폴더를 열었습니다. 순서대로 보죠. 2019년 최진혁 홀딩스는 확장을 위해 대출에 손을 댔습니다. 2021년 경제가 흔들리자 현금 흐름이 막혔고 저금리 대출이라는 양탄자가 당겨지면서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 회장님의 등장은 멋졌습니다. 할인된 가격,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사업, 단지 경영상의 혼란만 있었을 뿐이죠. 외부 경영진을 투입하고 부채를 정리하고 핵심 고객을 남기고 불필요한 사업을 잘라내면 2년 안에 다시 숨 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됐죠. 제가 말했습니다. 야망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타까웠으니까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또 다른 층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가족 내에서는 상속인이 한 명으로 그려졌습니다. 아라 씨, 10대 시절부터 여름방학마다 사무실에 있었고 장학금을 받고 그 후 카이스트에서 MBA를 수료했죠.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회장실로 가는 복도를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복도를 막아선 거군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괴롭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회사가 또 한 번의 가족 경영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족의 전설이 아니라 공장을 구합니다. 이강우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표현을 인정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제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 씨에게 이것은 단순히 경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 것이었어야 할 문제인 겁니다. 그는 창을 전환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회장님의 조직들에 대한 조심스러운 문의가 있었습니다. 대규모는 아니고 섬세하게요. 최종 수익자 공개, 특수목적 법인을 통한 소유 구조, 지분 관련 공시 등 심지어 오래된 계열사 관련 보고서까지 훑어보고 있습니다. 뉘앙스로 보아 호기심 많은 기자가 아닙니다. 변호사나 흥신소입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인내심과 돈이 충분하고 나중에 규제 당국이 개입한다면 깊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장님의 구조는 합법적이지만 어떤 복잡한 구조든 조목조목 설명하기 전까지는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소란을 피우기로 작정한다면 그때는 섬세함 따위는 따질 겨를이 없겠죠. 저는 침묵했고 그는 겁주지도 안심시키지도 않는 의사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회장님의 침묵만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아드님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공적을 뒤늦게 재평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가 엄마 돈에 1km도 접근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모든 승진은 엄마 돈 덕분이라고 설명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직접 듣는 것은 항상 더 힘든 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선수를 치는 겁니다. 이미 손전등을 들고 당신을 찾고 있을 때 숨바꼭질을 하지 마세요. 입장을 정하고 어디까지 말할 준비가 되어 있고 무엇은 절대 논의하지 않을 것인지 경계와 규칙을 정하세요. 동시에 방어 태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자문단을 대기시키고 소통 전략을 다듬어야 합니다. 그들이 규제 당국으로 간다면 맨손으로 그들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현재 재정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려한 그림은 핀으로 겨우 고정되어 있습니다. 양평의 저택은 거의 한도까지 담보로 잡혀 있고 투자 계좌는 바닥났으며 비싼 습관들은 대출로 메우고 있습니다. 최진혁 씨의 수입은 사실상 회장님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홀딩스의 경영진 교체 후에 생긴 컨설팅 계약과 이사회 자리들이죠. 그들의 생활 수준은 회장님의 도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라가 말하는 가족의 책임이라는 것은 제 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정중하게 표현한 말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대략 그렇습니다. 이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새로운 거래나 입지를 강화해줄 결혼을 기대했을 겁니다. 결혼으로 퍼즐이 맞춰졌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저는 레스토랑에서의 그녀, 하얀이,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말이 우리는 공동 계좌다처럼 들렸던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더 나아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나아갔습니다. 이강우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등기소에 대한 사적인 조회 요청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흥신소 사무소가 주로 파고드는 경로를 통해서요. 마찬가지로 회장님의 변호사들이 언급되었던 오래된 회의록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입장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름을 댈 수 있습니까? 아직은요. 그는 솔직하게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솜씨입니다. 그리고 두렵지만 흥신소뿐만이 아닐 겁니다. 한 법무법인의 흔적이 있습니다. 전문 분야는 가족 분쟁과 신탁 구조, 우리 현실에 맞게 조정된 것들입니다. 그럼 법적인 다리도 놓고 있다는 거군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사람들이 보리를 보러 가고 길거리 가판대에서 커피를 팔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발밑 땅이 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서 회장님, 이강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15년간 침묵을 쌓아 오셨습니다. 훌륭하고 현명한 침묵이었죠. 하지만 지금 누군가 당신을 소음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고 이 소음은 당신의 적이 될 수도
혹은 당신이 언제 어떻게 말할지 직접 결정한다면 당신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소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질서는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의자는 우리가 직접 배열하도록 하죠. 그럼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는 차분한 어조를 잃지 않고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특수목적법인과 계약서 전면 검토,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지점 목록, 아드님에게 그리고 더 넓게 공개할 준비가 된 내용과 절대 공개하지 않을 내용에 대한 소통 자료 준비, 그리고 최 씨 집안에 대한 최종 점검, 자산, 부채, 개인 채무, 신용한도,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걸 준비가 되어 있고 무엇으로 압박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압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팀목이 되어줄 생각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중한 표현의 압박입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 탭을 열며 한국은행과 국세청에 대한 몇몇 조심스러운 문의를 확인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해명 요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떠보는 것이죠. 불완전한 정보 공개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 계열 관계의 징후는 없는지 그들이 원한다면 이것으로 구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많지 않군요.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드님. 그가 아무 관련이 없더라도 그의 이름은 회장님의 조직에 따라붙기 시작할 겁니다. 서류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그를 어떻게 보호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무거운 장바구니를 직접 들고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짐꾼을 부르지 않는 여자의 손처럼 마르고 힘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최진혁 홀딩스와 그 가족에 대한 전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제 뒤를 캐는 자들의 모든 흔적을 찾아주세요. 실루엣이 아니라 이름을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조언은 아니지만 한마디 더 하자면 아드님과 대화하십시오. 아라씨가 두 분 사이의 통역사가 되게 두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회장님의 모든 침묵이 그녀의 목소리로 들리게 될 겁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복도에서는 종이와 스테이플러 냄새,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의 학창시절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문턱에서 이강우가 불렀습니다. 서 회장님,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침묵으로 아드님을 지키는데 익숙하셨겠지만 이제는 말로 그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빨리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옆집 가게에서 우유를 사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단정한 머리를 한 똑같은 평범한 여자. 그리고 문득 다른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협상실에 앉아 침묵으로 거래의 속도를 조절하던 여자, 둘 다 저였습니다. 단지 오늘 그중 한 명이 무대에 올라야 할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바람이 불었고 저는 코트를 더 단단히 여몄습니다. 가방 속에서 전화가 진동했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 블록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어디선가 뒤에서 문이 쾅 닫혔고 머릿속에서 계산서처럼 간단한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다면 규칙은 내가 정한다. 신호등 앞에서야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이강우에게서 온 새 메일이 깜빡였습니다. 최초 문의 출처를 찾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찬장 위쪽에서 저와 성훈 씨가 좋은 일이 생기면 마시려고 아껴두었던 술병을 꺼냈습니다. 혼자 따르는 것은 나쁜 징조라는 걸 알지만 마시려는 게 아니라 바라보려 했습니다. 저는 15년간의 우리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계약서, 보고서, 명세서, 그리고 성훈 씨의 필체가 아직 떨림 없이 힘있던 시절의 메모들. 숫자들은
좋은 선생님처럼 차분하게 말해주었습니다. 2012년 30억 원, 15년에는 50억 원에 육박했고, 18년에는 약 200억 원, 20년에는 8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 후로는 요란하지 않은 꾸준한 성장이 있었을 뿐입니다. 일이었죠. 그리고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 회사의 지분, 17개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하드웨어와 에너지, 바이오매트릭스와 디지털 서비스,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깜빡였습니다. 이강우의 메일이었습니다. 최초 문의 출처, 사설 흥신소 부엉이, 법무법인 반석의 흔적도 추가로 발견. 그리고 개인 명의로 새로운 신용 한도가 개설된 것으로 보임.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부엉이라. 아라는 제대로 파면 돈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새벽녘에 저는 예상했던 것을 찾아냈습니다. 흥신소에 지불한 흔적, 변호사와의 서신, 깔끔하게 지워졌지만 꼬리가 보이는 흔적들, 마치 발끝으로 걸으면 투명 망토가 저절로 씌워진다고 생각한 사람처럼요. 그리고 아주 냉소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최 씨 집안의 저택은 거의 한도까지 담보로 잡혀 있고 투자 계좌는 말라붙었으며 습관들은 대출로 충당되고 있었습니다. 최진혁 씨의 수입은 사실상 우리의 영향권, 즉 최진혁 홀딩스 경영진 교체 이후에 생긴 바로 그 컨설팅 계약과 이사회 자리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삶은 제 버팀목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낮에 민준이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녁에 갈게요. 아라 씨가 아이디어가 있대요. 저는 테이블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치우고 치즈와 포도, 평범한 드라이 와인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가족답지 않게 흘러갈 경우를 대비해 모든 것이 정리된 얇은 폴더 하나를 위쪽 선반에 숨겼습니다. 그들은 마치 남의 방에 들어서는 사람들처럼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제 집인데도 말이죠. 민준이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았고 아라는 마치 면접이라도 보듯 단정하게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건조하게 시작했습니다. 최근 며칠 힘들었어요. 저희는, 아니, 제가 제안하고 싶었어요. 아라가 부드럽게 정정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건설적인 방안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투명한 구조가 필요해요. 어머님도 안심하시고,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요. 구조는 좋죠. 제가 말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짓고 싶은데요? 그녀가 폴더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올바르게 들렸습니다. 변호사와 준비한 티가 났죠. 자선재단이에요. 가족재단이죠. 시작은 50억 원으로요. 이건 사치가 아니라 지위와 유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세금을 최적화하고 승계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운영은 이사회가 맡고요. 당신, 그리고 민준이와 저 모두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 건가요? 제가 명확히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하잖아요. 민준이는 서류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모르는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마치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빈 여백을 스쳤습니다. 아라 씨,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건과 상관없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내 아들을 사랑하나요?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아주 살짝 리허설 없이 연기하라는 요청을 받은 배우처럼요. 시선을 민준이에게 돌렸다가 다시 제게로 돌렸습니다. 무슨 이상한 질문을. 가장 평범한 질문이에요. 당신은 민준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 때문에 사랑하나요? 아니면 그의 등 뒤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 때문에 사랑하나요? 방 안은 어딘가에서 보일러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는 균형을 잡으려는 듯 무릎을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아라가 숨을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에 대해,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
그럼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죠. 저는 제 폴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부엉이에 지불한 내역서가 있습니다. 여기 신탁 구조와 가족 분쟁에 관한 반석과의 서신이 있고요. 여기 당신이 지난달 가족의 재정 상황 변동을 대비해 개설한 3개의 새로운 신용한도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대담하네요. 그리고 여기 당신 부모님의 현재 재정 상태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저택 담보 비율은 약 80%, 바닥난 투자 계좌, 그리고 수입은 홀딩스에서 제가 내린 결정 이후에 생긴 바로 그 계약들, 즉, 제 레일 위에서 나오고 있죠. 민준이의 시선이 서류에서 아라에게로 아주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마치 이미 이해한 것을 보기 두려워하는 사람처럼요. 당신, 흥신소를 고용했어? 그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가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단지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 이익을 보호하고, 위험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 전에, 누구의 우리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서류들로 보면 당신은 사건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니까요. 파악이 아니라 확증을요. 그리고 신용대출을 보니 아주 서둘렀던 모양이네요. 제 뒤를 캘 권리는 없어요. 그녀가 발끈했습니다. 나는 뒤를 캐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투명 인간이기를 멈추고 맞서 바라봤을 뿐이에요. 그건 다른 겁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다물어 광대뼈가 드러났습니다. 민준이는 마치 그곳에서 다른 대화를 찾을 수 있다는 듯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아, 그가 잠시 후 말했습니다. 당신 나랑 결혼한 게 나를 위해서야? 아니면 나와 함께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이야? 대답은 없었고 그 무응답으로 인해 방 안은 열린 창문보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너무 극적으로 생각하시네요. 마침내 아라가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재단은 현명한 거예요. 보호장치고 질서죠. 아무도 남용하지 않도록 동등한 투표권을 제안했어요. 가족이 마침내 가족다워지는 게 나쁜가요? 가족은 이 사회가 아니에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다른 사람들이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 것은 불공정함이죠. 그건 제3의 목소리로 권력을 장악하는 간단한 방법일 뿐이에요. 그녀는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럼 거절하시는 건가요? 나는 대화를 흥신소와 변호사로 시작한 사람들에게 내 삶의 운영권을 넘겨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흥청망청 사는데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불해줄 생각도 없어요. 실수가 아니에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수준이죠. 우리는 그걸 유지했어요. 당신이. 그녀는 말을 멈췄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숨기고 있는 동안에요.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저는 3년 전 협상실에서처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도, 당신 부모님에게도요. 제가 책임져야 할 유일한 사람은 제 아들이고, 그는 모든 것을 당신들의 서류 뭉치가 아니라 저에게서 직접 듣게 될 겁니다. 아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에는 강철이 서려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좋게는 안 되겠군요. 그럼 공식적으로 행동하죠. 다행히 우리는 법치국가니까요. 민준이가 움찔했습니다. 알아, 대체, 민준 씨, 그녀는 그에게 부드럽게 돌아섰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당신 커리어도요. 당신 어머니가 투명성을 원하지 않는다면 투명하게 만들어야죠. 투명성은 창문을 닦을 때 쓰는 말이지, 제가 말했습니다. 쇠지렛대로 창문을 뜯을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녀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깔끔하게 일어섰습니다. 편지를 보내드리죠. 그녀는 비즈니스 톤으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평화를 원하신다면 거절하기 힘든 제안으로요. 민준 씨, 가요. 그는 카펫 가장자리를 응시하며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먼저 가, 따라갈게.
문이 딸깍 닫히고 침묵이 돌아왔지만 더 이상 집안의 편안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폭풍 전처럼 공기는 무겁고 멀리서 천둥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폴더들을 모으고 잔의 수를 손가락 한마디만큼 따랐습니다. 용기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저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부엉이와 변호사로 시작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이 굴복하지 않을 때 소란을 피울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테이블 위 전화기가 떨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이 시간에 전혀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은숙 회장님, 회장님의 조직 구조에 대한 몇 가지 해명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수화기 속 목소리는 정중하고 사무적으로 평탄했습니다. 서은숙 회장님, 저희가 최종 수익자 공개 및 지분 소유 구조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공식적으로 보내세요. 저도 똑같이 평탄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인 주소는 아시잖습니까? 전화로는 조직적인 문제만 논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앉아 현관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관심이나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매듭을 향해 실을 당기고 있는 누군가의 능숙한 손길이었습니다. 밤새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내 규칙을 세우기 전까지는 주도권을 내주지 말자고 되뇌었을 뿐입니다. 아침에 이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냥 덤불 속 손전등 수준이 아닙니다. 그가 서론 없이 말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국세청에 질의가 들어갔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해명과 확인 요청이지만 솜씨로 보아 민원 제기를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만약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더라도 몇 달간의 서류 작업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회장님이 15년간 피해온 바로 그 스포트라이트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아오는 도중에 막아야 합니다. 누가 주동자인지 파악하고 그들이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에 출구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어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변호사, 소통 전략. 저희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서 회장님,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이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수화기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겨울철 현관처럼 차갑고 건조한 침묵이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설탕도 받침도 없이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전화기가 다시 윙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야 해요. 급해요. 그가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야위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진, 삶에서 무언가 불공평해질 때마다 늘 머리가 아팠던 그 어른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라가 별거 신청서를 냈어요. 그가 문턱에서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재산 부분을 확정하자고 한대요. 가족 내 신고되지 않은 자산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저는 깨지기 쉬운 것을 손에 들고 있지 않으려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걸 입지 확보라고 한단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장기전을 하고 있고 이미 변호사를 통해 민원을 넣기 시작한 것 같아. 그럼 엄마가 이 지경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가 다급하게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결혼 생활에 끼어들어 온갖 조사니 보고서니 부엉이니 뭐니 하면서 모든 걸 망가뜨렸잖아요. 민준아. 저는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내 결혼에 끼어든 게 아니야. 나는 내 집에 앉아 나를 조사하기 시작할 때까지 침묵했어. 내 어머니를 자신들의 돈줄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막아선 것뿐이다. 그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둘로 쪼개지는 것만 알아요. 한쪽엔 엄마, 다른 쪽엔 아내, 그리고 그 중간엔 누군가의 변호사들. 그럼 변호사 없이 얘기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솔직하고 인간적으로. 아라는 투명성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서를 냈어. 그녀가 이해하는 투명성이란 내 돈의 관리에 접근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규제 당국의 민원을 준비하고 있지. 이건 동전의 양면이야. 지금 이걸 뒤집지 않으면 앞으로는 공개적인 서커스와 진흙탕 싸움뿐일 거야. 그리고 네가 제일 먼저 다칠 거다. 뭘 제안하는 건데요? 그가 돌아섰고 그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대화를 원래 시작되어야 했던 곳으로 되돌려달라는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의 협상실, 하나의 테이블. 제가 대답했습니다. 뒤에서 기습하는 거 없이 모두 오라고 해. 알아, 그녀의 변호사,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말하게 해. 그러면 나는 어떤 조건에서도 그들이 얻지 못할 것과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내가 제안할 준비가 된 것을 말하겠어. 협상하고 싶으세요? 최소한의 손실로 마침표를 찍고 싶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널 그들의 게임에 끌어들이는 걸 막고 싶어. 자산에 대한 접근 통로로도 교환 카드로도 말이야. 그는 앉아서 두 손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잠시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해야 해요? 옆에 있어 주렴. 통역사도 심판도 아닌 그냥 옆에. 우리 둘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너 대신 선택하게 두지 말라는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버틸 수 있겠어요? 이보다 더한 것도 버텼어. 제가 말했고 깊은 곳에서 오래되고 거의 잊혔던 자신감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잖아. 저는 이강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만남을 주선하세요. 서론 없이 말했습니다. 고문님 협상실에서 월요일 11시. 우리 쪽은 둘. 상대는 알아. 그녀의 변호사 반석,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미리 의제 목록을 보내세요. 사적인 경계, 요구사항, 가능한 합의점. 어떤 서프라이즈도 없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 회장님. 수화기 너머로 미소가 느껴졌습니다. 그 남색 옷 입고 오십시오. 그 옷이 행운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 옷은 제게 집중력을 가져다 주죠. 제가 정정했습니다.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잘 다듬어진 법률가의 목소리, 법무법인 반석의 변호사였습니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월요일 11시 확인합니다. 사전에 귀측의 질문 목록을 보내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살짝 망설였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은 문 밖에 두고 오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당신들의 흥신소 버릇을 거기에 두고 온다면요. 알겠습니다.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뵙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배관에서 물이 규칙적으로 똑똑 떨어졌습니다. 벽 너머에서는 누군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나운서는 모르는 사람들의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장에서 A라인이라고 표시된 폴더를 꺼냈습니다. 제 조직 구조에 대한 서류들, 확인서, 명세서, B라인, 최 씨 집안에 대한 모든 공개 정보, C라인, 세 가지 항목으로 된 짧은 메모. 그들이 물러설 경우 내가 할 준비가 된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내가 할 일. 밤은 조용했습니다. 뇌가 다른 사람들의 대사를 리허설하느라 지친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검은 원피스, 묶은 머리, 작은 귀걸이,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평온해야 했습니다. 서류 속에서는 남의 얼굴이 될지언정 내 손안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나가기 전 민준이가 전화했습니다. 미리가 있을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으려고요. 그래, 와.
제가 대답했습니다. 같이 들어가자. 우리는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 교장실 앞에서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팔짱을 꼈습니다. 꽉 잡지 않고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만. 복도에서는 종이와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협상실 문을 열었습니다. 긴 테이블 중앙에는 이미 서류 폴더와 물병, 얇은 유리잔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명패에는 3번 회의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계 바늘이 정확히 11시를 가리키는 순간 입구문이 쾅 닫히고 너무나 잘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왔어요. 민준이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등을 꼿꼿이 펴고 차가운 폴더 표지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그럼 시작하자. 이강우의 협상실은 늘 서늘합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 불필요한 것이 머무르지 않는 긴 테이블. 민준이와 저는 한쪽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아라와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그녀 옆에는 반석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서류 폴더, 얇은 미소, 그리고 모든 말 앞에 놓이는 얇은 침묵. 서로는 생략하죠. 그가 소매뿌리를 바로잡으며 시작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서은숙 회장님께서 수년간 상당한 자산을 숨기면서 동시에 최 씨 가족의 재정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투명성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강우가 차분하게 노트패드를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고 싶으신 겁니까? 가족의 테두리입니다. 아라가 마치 시험관을 보듯 저를 응시하며 나섰습니다. 권리와 의무, 그리고 사실상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구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란 누굴 말하는 거죠? 제가 명확히 물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 어머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 아이들입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제안서가 있습니다. 가족 신탁, 비영리 단체를 기반으로 한 유사한 구조입니다. 설립자 출연금으로 어머님께서 150억 원을 내시는 겁니다. 그녀가 변호사에게 고갯짓하자 그가 서류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운영은 이사회에서 어머님, 저희, 민준 씨 동등한 투표권을 갖습니다. 목표는 자선사업, 교육 프로그램,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이것이 문명화된 방식입니다. 민준이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침묵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깔끔하고 능숙하게 작성되었지만 이전에 우리가 아닌 나에 의해 이루어진 일에 대한 언급은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반석 변호사가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희는 법적인 길을 갈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행,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익자 공개, 계열관계, 그리고 최진혁 홀딩스 인수 시 영향력 남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저희는 법이 모든 것을 밝혀줄 것이라 믿습니다. 법은 밝혀주겠죠? 제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느리고 시끄럽게, 그리고 그 파편은 모두에게 튈 겁니다. 최진혁 씨가 처음으로 끼어들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서은숙 씨, 위협은 하지 맙시다. 우리는 어른이고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일도 아니죠. 아라는 마치 기다렸던 말을 들은 것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규칙을 원할 뿐이에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생활 방식을 지원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는 흥신소를 통해 나에게 접근한 사람들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의 침묵을 위해 내린 선택들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존중은요? 박서연 씨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당신 아들의 아내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말이에요. 존중은 지갑에 대한 접근권이 아닙니다.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존중은 자신의 결혼식에서 굴욕을 주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민원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방 안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일러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듯한 그런 침묵. 아라가 그 침묵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공동구조에 150억 원, 동등한 투표권. 그러면 저희는 문제 제기를 철회하겠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제 폴더 표지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리고 제 제안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들은 72시간 내에 규제 당국에 제출한 모든 질의를 철회하고 제 조직에 대한 모든 정보 수집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 대가로 당신들은 일회성 지급금 5억 원을 받고 저와 민준이와의 모든 접촉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게 될 겁니다. 절대 어디서도 어떤 핑계로도요. 침묵은 무겁게 변했습니다. 민준이가 제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 제가 그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랑의 대가가 아니라 침묵의 값이다. 진심이십니까? 반석 변호사는 미소마저 잃었습니다. 가족을 돈으로 사겠다는 제안이십니까? 나는 내 아들의 인생에서 구조를 위해 접근한 사람들을 제거하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언론의 진흙탕 싸움 없이 깨끗하고 신속하게요. 뻔뻔하군요. 박서현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뻔뻔한 건 집을 한도 끝까지 담보로 잡고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의 범절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최진혁 씨는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아라는 마치 자로잰 듯 폴더를 바로잡고 이제 미소 없이 말했습니다. 돈으로 결혼을 해결하려는 제안 역시 굴욕입니다. 민준 씨는 뭐라고 하겠어요? 민준이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고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망치와 모루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지쳤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요. 당신이 내 인생에 들어온 게 나를 사랑해서야. 그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아니면 이게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이야? 아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반석 변호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계산해보라는 뜻이었죠. 5억 원. 그가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거기에 당신들의 집과 최진혁 씨의 컨설팅 계약 유지까지 포함해서요. 제가 열거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내일을 무너뜨릴 생각은 없습니다. 살던 대로 살게 해주죠. 하지만 우리 없이, 그리고 돌아오려는 시도 없이요. 만약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요? 아라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서류 절차와 우아함이라고는 없는 공개적인 이야기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당신들은 수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수단에 맞춰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벽시계가 딸깍 소리를 내며 1분을 알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석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내일까지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낮 12시까지. 그 이후에는 제안이 소멸되고 저 역시 지난 세월 동안 일해왔던 것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할인 없이요.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의자들이 바닥을 긁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라는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외풍에 흔들리는 것처럼 아주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거야? 그들이 문으로 향했을 때 민준이가 속삭였습니다. 침묵을 살 거야? 아니, 제가 알아도 들을 수 있도록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선택권을 사주는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협상실의 공기는 가벼워졌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강우의 휴대전화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그가 힐끗 보고는 저를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녁에 언론을 통해 접근하려 할 겁니다. 해보라고 하죠. 저는 15년간 숨겨왔던 모든 것이 주먹처럼 뭉쳐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내일 정오까지는 그들에게 멋지게 퇴장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 단 5글자였지만 저는 피가 관자놀이를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건 협의 동의. 오늘 만남 희망. 그들은 빠르게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3번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폴더, 똑같은 물병. 단지 얼굴들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반석 변호사는 내 앞에 불필요한 수식 없이 마치 외과 수술의 봉합선처럼 간결한 초안을 내려놓았습니다. 규제 당국에 대한 모든 지뢰 철회 및 내 조직에 대한 모든 조사 중단. 현재와 미래의 나와 민준이에 대한 모든 권리 주장 포기. 거래 세부 사항에 대한 비밀 유지. 개인적으로 제3자를 통해 우연히 그리고 가족사를 이유로 한 모든 접촉의 영구적 포기. 저는 그 대가로 일회성 지급금 5억 원과 최 씨 가족의 집, 그리고 최진혁 씨의 컨설팅 계약 유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룻밤 검토하겠습니다. 반석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돌아오죠. 12시까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는 없습니다. 아침은 정확했습니다. 11시 47분에 동의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 5시 3분. 서류의 서명이 끝났고 돈은 지정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아라는 거창한 척도 하지 않고 깔끔하게 서명하고 폴더를 챙겨 기차 시간에 늦은 사람처럼 떠났습니다. 최진혁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연 씨는 연회장에서처럼 꼿꼿했지만 문이 닫히자 그녀의 어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이는 모두에게 등을 보인 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어? 그가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던 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설명으로 치유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 그런 건 도려내야 해. 일주일 후 민준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소할 수 없는 성격 차이. 부서진 습관과 옷장의 빈 선반을 숨기는 건조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로 이사했고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관제사와 기관사처럼 짧고 정확하게 대화했습니다. 원망을 섞지 않는다면 거리도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뒤늦은 피로에 휩싸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남은 일들을 마무리하고 성훈 씨의 필체가 담긴 얇은 상자를 서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아파트에 너무 많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마시지 않는 컵, 아무도 앉지 않는 안락의자,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니라 짓누르는 침묵. 저는 소란 없이 집을 팔았습니다. 오랫동안 쉼표가 찍혀 있던 곳에 마침표를 찍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경주로 떠났습니다. 공기에서 아궁이 연기와 젖은 풀내음이 나는 도시. 아침 시장에서는 할머니들이 꿀을 팔고 낮에는 강가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 저는 요란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을 빌려 현관에 남색 스카프와 사진 몇 장을 걸었습니다. 우리 셋, 저와 민준이, 그리고 성훈 씨가 바람이 늘 사람보다 강하게 불던 어느 강가에서 찍은 사진. 이웃집 아주머니가 빵을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오래 계실 건가요? 오래 있을 거예요. 저는 대답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재단은 조용히 리본도 제 이름이 적힌 명패도 없이 열었습니다. 성훈재단. 짧고 간결하게. 대전과 서울의 젊은 엔지니어들을 돕는 재단. 특허 출원 지원금, 경진대회 참가비, 그리고 발표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 하드웨어도 조립해 볼 수 있는 작업실 지원. 키가 크고 수줍음 많은 첫 번째 수혜 학생이 찾아와 회장님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창고에서 상자를 나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학교에 제 실험실이 생겼어요. 라고 감사 인사를 했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지난 세월 동안 투명 인간으로 살았던 바로 그 이유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출발선을 만들어주기 위해 투명했던 것입니다. 아라에 대한 생각은 생각보다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텅 빈 대화는 기운을 되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5억 원은 큰돈이지만 가족 회의에서 당신을 두고 흥정하는 삶의 값보다는 쌌습니다. 그들의 집은 그들의 집으로 남았습니다. 최진혁 씨는 계속 이사회에 나갔고 제가 아는 한 그들은 버는 만큼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갖는 것뿐만 아니라 계산하는 것도 기술이니까요. 민준이와 저는 서로에게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각자의 역할에 익숙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그림자에, 나는 나의 침묵에. 하지만 어느 일요일 그가 전화했고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소년 시절의 그 밝음을 들었습니다. 엄마, 어떤 여자분을 만났어요. 이름은 소이고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부자인 거 몰라요. 엄마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은 조용히 사시고 튼튼한 차를 모시는 걸 보니 우선순위가 올바른 분 같아라고 했어요. 저는 크게 웃지 않고 마침내 무언가를 내려놓았을 때처럼 웃었습니다. 데려오렴. 제가 말했습니다. 단, 비즈니스 우먼은 집에 두고 그냥 엄마만 오게 해. 소희는 그가 묘사한 그대로였습니다. 소박한 원피스, 주의 깊은 눈빛, 아이의 공책과 타인의 슬픔을 잡을 줄 아는 손. 그녀는 질문 없이 지갑으로 향하는 궤적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집에서 끓인 국을 먹고 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이미 잊어버린 몇 구절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수준이다. 경주에서의 삶은 저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에는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이 그저 서 있기만 해도 되는 일은 미사에 가고 그 다음엔 당근 파는 아주머니가 내 이름을 아는 시장에 갑니다. 낮에는 예쁘게 웃을 줄은 모르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물건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과 재단 일을 합니다. 저녁에는 공방에서 손에 흙을 묻히고 동네 자전거를 다 고쳐주면서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는 이웃 아저씨와 차를 마십니다. 가끔 저는 폭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소음 없는 세상에 익숙해지는 것이 두렵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 이내 침묵은 선고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물론 때로는 아라가 어디선가 잔인한 시어머니와 돈으로 산 이혼에 대해 자기 버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람들은 저 없이도 할 일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아무리 원해도 세상은 우리 가족의 드라마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제 60평생 가장 자유로운 발견일 것입니다. 어느 겨울 눈이 뽀드득거리고 공기가 소립처럼 톡 쏘던 날 민준이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새해 저녁 식사는 엄마네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리고 소희. 고함도 과시적인 건배도 팔찌와 샹들리에를 쳐다보는 손님도 없이 그저 너무 단 귤은 서로에게 건네주고 서툴게 부른 새해 노래는 기억에서 지우지 않아도 되는 저녁. 저는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성훈 씨라면 이 국도, 이 침묵도, 그리고 우리 식탁 위에 놓인 것이 지위의 증명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사실도 좋아했을 거라고. 저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아름다운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헛된 일도 있었고, 불필요한 말도, 성급한 결정도, 너무 긴 침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을 하겠습니다. 때로는 가장 정직한 행동은 마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않은 채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교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망신은 눈에 띄지 않게 소박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망신은 당신의 이름 없이도 나중에 잘 작동할 조용한 일을 하는 대신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가라앉게 마련입니다.